여러분 주변에 유독 단단해 보이는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시나요? 누가 뭐래도 끄떡없고 무너져도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 사람이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보면서 멘탈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도 똑같이 흔들려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흔들린 다음이 다릅니다. 그것도 무서울 정도로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정적 고자존감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세게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의 문제예요. 오늘은 그 복구 속도를 만드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전부 여러분이 이미 해본 적 있는 것들입니다.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늘 저녁 가장 작은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복구 속도는 그 한 번에서 시작돼요. 퇴근길 지하철, 손에 쥔 건 휴대폰 하나입니다. 인스타 피드를 엄지로 쓸어 올립니다. 동기는 벌써 팀장이 됐고, 친구는 유럽 한복판에 있고, 누구는 결혼식 사진을 올렸어요. 딱 3분 봤을 뿐인데 내 하루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이게 약한 게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1954년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를 평가할 때 반드시 남과 비교한다. 피하려고 해도 안 되는 회로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는 틀린 처방입니다. 2014년 보겔 연구팀의 SNS 실험은 더 직설적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의 피드를 보고 나면 자존감 점수가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실시간으로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단단한 사람들도 비교를 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다만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뭘 했나? 한 줄만 바꾸면 돼요. 쟤보다 내가 어떤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어떤가. 이 한 줄이 도구의 전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5분 더 걸었으면 5분. 어제 못한 전화 한 통 했으면 그 한 통. 기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드를 봐도 무너지지 않아요. 남의 궤도가 내 궤도가 아니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건 자동이고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건 수동이에요. 자동을 이기려면 매일 수동 스위치를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에 딱 한 번 어제의 나를 떠올려 보는 것. 오늘의 내가 1mm라도 움직였는지 보는 것. 그 한 번이 쌓이면 피드를 스크롤하는 손가락 위에서도 중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루 종일 남의 타임라인을 떠돌다가 갑자기 내 어제를 떠올리라니. 빈종이 앞에 앉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빈종이가 바로 기준의 시작이에요. 남이 채워놓은 타임라인에는 내 기준이 없습니다. 내 어제에는 내 기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단한 사람들은 피드에서 져도 자기 안에서는 지지 않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비교의 운동장이 바뀐 겁니다. 이게 5가지 중 첫 번째 습관이에요. 제일 작아 보여도 제일 먼저 세팅해야 하는 습관이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벌써 오늘 저녁 한 번을 연습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교의 기준을 바꿔도 여전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틀렸을 때요. 회의실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말했습니다. 바로 옆자리 동료가 작게 정정해줬고 회의는 아무 일 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날 오후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잊어놓는데 나만 속으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봤어요. 아, 망했다. 나 진짜 왜 이러지? 흔들리고 나서 빨리 못 돌아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걸려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실수한 자기한테 가혹한 거예요. 근데요, 네프와 본크라는 연구자들이 2,000명이 넘는 사람을 8개월 동안 추적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가치가 덜 흔들리는 걸 더 잘 예측한 건 자존감 점수가 아니라 자기 자비 점수였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자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건네는 말을 나 자신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사람은 원래 틀린다는 감각입니다.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틀린다. 내가 유독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속도가 빠른 사람은 속말을 한 줄 바꿉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지로요. 이 한 줄 차이가 얼굴이 화끈한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입니다. 오후가 통째로 무너지는 대신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지나가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틀립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자기 자신한테 가장 인색하게 줬을 뿐이에요. 친구가 숫자 하나 틀렸을 때 넌 진짜 왜 이러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만 그 말을 아끼지 않고 해왔습니다. 틀릴 권리는 특별한 허락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는 감각이에요. 연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뭔가 틀렸다 싶을 때 속으로 친구한테 해줄 말을 한 줄만 떠올려 보세요. 괜찮아,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 이 문장 하나가 어색하면 처음에는 소리내서 말해도 돼요. 어색한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이 익숙해지면요, 실수가 일어난 자리에서 자기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돌아올 필요도 없어요. 복구 속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곁에 있던 자기한테 다시 손을 얹는 속도예요. 근데 자기한테 주는 것까지는 해도 진짜 무너지는 건 남의 시선이잖아요. 퇴근길 지하철입니다. 상사가 오후에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딱 그 한 문장이요.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누웠는데도 그 말이 계속 재생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새 밤 11시예요. 그 말투는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걸까? 혹시 나를 싫어하나? 생각은 점점 불어나고 자존감은 푹 꺼집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범인은 그 상사의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내 것이라고 받아 아는 순간이에요. 자존감을 깎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내 과제라고 착각한 내 마음이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들러의 과제 분리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질문 하나면 돼요.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딱 이 한 줄이에요. 한번 나눠볼게요. 상사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이건 누구의 과제일까요? 그 사람의 과제예요. 그 사람 성격, 그 사람 컨디션, 그 사람이 말을 고르는 방식, 거기에 내가 낄 자리는 없어요. 그럼 내 과제는 뭘까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딱 여기까지예요. 이 경계를 지키는 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속으로 이 한마디를 자주 해요. 저건 저 사람 문제구나. 무례한 게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거예요.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어깨에 남의 짐을 얹지 않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생기면 퇴근길 3시간이 3분으로 줄어듭니다. 아,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았구나. 끝. 자존감이 덜 흔들려서가 아니라 흔들릴 이유 자체가 내 쪽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리 경계를 그어도 만날 때마다 나를 긁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넓혀도 부들부들 떨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과제 분리만으로 안 됩니다. 그건 태도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예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밤 12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라요. 오늘 한 게 없네. 분명 아침부터 뭔가 계속 하긴 했는데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퇴근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 상태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또 아무것도 안 할 준비를 하는 느낌으로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대단한 걸 해내는 게 아니에요. 큰 성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성취를 본 사람입니다.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한 걸 안 본 거예요. 보는 습관. 그게 전부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머빌 교수가 직장인들의 일기 수천 건을 분석했어요. 사람들이 오늘이 최고의 하루였다 라고 적은 날의 76%에 아주 작은 전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박이 난 날이 아니라 메일 하나 마무리한 날, 자료 한 장 정리한 날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진전을 알아챈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약 3배 더 강하게 동기부여를 느꼈습니다. 우리 뇌는 성취의 크기를 깐깐하게 재지 않아요. 아무리 작아도 내가 해냈다 싶은 순간이면 보상회로가 작게 켜집니다. 그 작은 불빛이 내일을 버티게 해줘요. 그래서 도구는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오늘 한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설거지했다. 책 5페이지 읽었다. 답장 미루던 문자 보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려고 누워서 오늘 한 게 없네? 대신 이거 하나 했지? 라고 바꾸는 거예요. 한 줄이면 돼요. 이게 쌓이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흔들려서 무너졌을 때 머릿속에 그 한 줄짜리 목록이 떠올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감각이 복구 속도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환경이 무너뜨리는 날이요.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웃고 헤어졌는데 지하철에서 혼자 한숨이 나와요. 피드를 내리다 보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계정도 있습니다. 딱히 누가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참습니다. 어른이니까, 인연이니까, 팔로우를 끊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서 통념이 하나 깨져야 합니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나쁜 환경을 잘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 하루 안에서 그 사람과 그 계정이 차지하는 자리를 살짝 옆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에게 금지를 겁니다. 1987년에 웨그너라는 연구자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지금부터 흰 곰을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오히려 흰 곰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머리는 금지를 잘 처리하지 못해요. 누르는 순간 더 떠오릅니다. 그래서 습관은 금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체로만 만들어져요. 나쁜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겁니다. 체감 도구는 이거예요. 절대 못 만날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횟수를 반으로 줄일 사람. SNS는 차단이 아니라 음소거. 관계를 끊지 않아도 돼요. 주파수에 안 맞는 걸 인정하고 거리를 반발짝만 물러서면 됩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건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주파수에 안 맞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이미 형성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거리두기 하나만 시작해도 돌아오는 속도 자체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체력이 아니라 동선을 바꾸는 일이라 그래요. 5가지를 다 봤으니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처음에 떠올렸던 그 사람, 기억나시나요? 누가 뭐래도 끄떡없어 보이던 그 사람이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은 멘탈을 타고난 게 아니었습니다. 비교 대상을 바꾸고 자기한테 틀릴 권리를 주고 남의 과제를 내려놓고 작은 걸 기록하고 안 맞는 환경에서 거리를 둬요. 이 5가지를 아주 오래 조용히 반복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5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무너져요.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5개 중에 제일 만만한 것,
지금 떠오르는 그 하나요. 오늘 저녁에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기 전에 오늘 한 것 한 가지 적는 것이든 그 사람 이름 앞에 음소거를 누르는 것이든요. 복구 속도는 거기서부터 천천히 붙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다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도 흔들리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일은 아주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